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도 관계가 부드럽게 풀리고 원하던 결과를 더 쉽게 얻어내며 잊히지 않는 사람으로 오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호감은 마치 지렛대처럼 아주 작은 힘으로도 인생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시인 마이아 앤젤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도 있고 당신이 한 행동도 잊는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게 한 감정은 절대 잊지 않는다. 저는 이 말에 정말 깊게 공감하는데요. 누군가를 만나고 시간이 한참 흐르면 그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가물가물해져도 그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만큼은 또렷하게 남곤 하죠. 상대가 나를 편안하게 해줬는지 아니면 나를 불편하게 했는지, 혹시 무례한 행동에 내 기분이 상하진 않았는지, 이런 감정들은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결국 만나면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을 우리는 다시 만나고 싶어하고 또 호감 가는 사람이라 부르게 되죠. 오늘 함께할 책은 한번 만나면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구에게나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21세기 말하기의 고전이라 불리는 레일 라운지의 호감의 디테일입니다. 저자는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이 책은 인간관계론의 대명사인 데일 카네기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고 구체적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합니다. 방송인 이금희 씨도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은 상대의 기분을 헤아리는 감정 예측 능력에 있다고 말하며 이 책을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호감을 얻기 위해 나를 꾸미거나 가면을 쓰려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호감은 남을 흉내내는 순간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며 진심 어린 배려를 더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요. 또한 호감의 디테일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면에서 훨씬 유리한 길을 걷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악수하는 법부터 핸드폰으로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는 법까지, 이 책이 제안하는 44가지의 디테일은 단순한 스킬이 아닙니다. 타인의 감정을 살피는 태도이자 나만의 매력을 발견해가는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인생의 모든 행운과 기회는 결국 사람을 타고 온다고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호감 가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사소한 행동 하나로 관계와 인생을 바꾸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호감의 디테일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말 덕분에 살아남고 말 때문에 무너졌다. 먼저 이 책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하겠다. 그 후에 당신 스스로 판단하면 된다.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원유 선물 거래에 대한 증권 트레이더와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또는 박사와 그의 논문을 주제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다. 바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을 갖고 편안하게 대화하며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호감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는 방법도 배울 것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타인을 대할 때 이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소에 가서 답을 찾아보자. 한번 상상해보자. 정신과 교수와 함께 연구소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입지 않은 남자 2명이 등받이 의자에 앉아 있다. 그들은 미소를 짓고 있지만 얼굴에는 민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다행히 교수는 곧 그들에게 담요를 건네고 당신에게 오늘 진행할 실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한다. 여기 이 두 분은 말이지 모두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네. 교수의 말에 따르면 한 사람은 CEO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성실한 직원들, 소중한 친구들이 있고 넉넉한 재산을 바탕으로 삶을 즐기고 주변을 돌보며 자선단체에도 후하게 기부한다. 다른 한 사람은 말이지 회사에서 바닥 청소를 하고 있다네. 이 청소 노동자 역시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지만 인간관계에서 여러 차례 실패를 겪었고 친구도 거의 없으며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교수는 당신에게 이런 과제를 던진다. 자, 그럼 누가 CEO이고 누가 청소 노동자인지 한번 맞춰보게. 당신은 의아한 표정으로 두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지만 그다지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체중이나 피부색도 다를 게 없다. 또한 지능 수준 역시 외모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 교수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담요 아래를 살짝 들어 맨발을 드러내더니 당신에게 묻는다. 이발을 보고 힌트를 찾을 수 있겠나? 아니요. 어디에 힌트가 있다는 건지 당신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그러자 교수는 이번에는 담요를 더 높이 들어 무릎과 허벅지까지 드러내고 다시 한번 묻는다. 그럼 이건 좀 도움이 되는가? 더 혼란스러운 당신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대답한다. 이후 교수가 다시 담요 쪽으로 다가가는 순간 당신은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며 두려움에 눈을 질끈 감는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눈을 슬쩍 떠보니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온다. 다행히 그들의 상반신과 머리만이 드러났을 뿐이다. 담요를 덮고 있던 남자들도 안도한 듯 숨을 크게 내쉰다. 교수는 턱수염을 만지며 당신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눈빛만으로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듯하다. 당신은 두 남자를 다시 쳐다본다. 코스모폴리탄 잡지의 모델처럼 화려한 외모는 아니지만 둘 다 꽤 괜찮은 인상이다. 죄송하지만 누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전혀 구분할 수 없어요. 교수는 별로 놀라는 기색 없이 말을 이었다. 두 사람은 유사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네.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는 같이 뛰어놀았지. 같은 학교에 다녔고 IQ 검사도 비슷한 점수를 받았어. 이건 어떻게 생각하나? 실험의 끝. 두 참가자의 첫마디. 당신은 어깨를 으쓱이며 대답한다.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실험 참가자들을 향해 몸을 돌리고 말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실험이 끝났다는 사실에 당신 못지않게 안도하는 눈치다. 그들은 담요를 몸에 단단히 두른 채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때 첫 번째 참가자는 두 번째 참가자를 돌아보며 실험이 끝나서 좋지요. 수고 많았어요. 라고 말한다. 그는 문을 열고 나서면서 당신을 향해 이렇게 덧붙인다. 이번 실험이 두 분께도 꽤 불편했을 것 같네요.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음번 실험도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한편 두 번째 참가자는 자리를 뜨며 이렇게 말한다. 제가 두 분께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기쁘네요. 그런데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기대에 찬 표정으로 교수를 바라본다. 교수가 돈을 건네자 그는 재빨리 받아든다. 그런데 주머니에 돈을 넣으려다 문득 멈칫한다. 주머니가 없던 것이다. 그는 약간 어색한 표정을 짓고 나간다. 교수는 문을 닫고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다. 자, 그럼 이제는 누가 CEO이고 누가 청소 노동자인지 알겠는가? 그제야 당신은 활짝 웃으며 자신 있게 대답한다. 첫 번째 참가자가 바로 CEO입니다. 그렇지. 교수는 아주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묻는다. 그걸 어떻게 알았나? 첫 번째 참가자는 두 번째 참가자의 감정뿐 아니라 저희 감정까지도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반면 두 번째 참가자는 제가 두 분께 도움이 되었다니 기쁘네요 라고 말했죠. 들을 땐 정중하게 느껴졌지만 생각해보니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 표현이에요. 그의 말을 듣고 나니 우리가 그에게 뭔가 빚을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자네 말이 맞네. 교수가 마치 유레카를 외치듯 얼굴을 환하게 밝히며 설명을 이어갔다. 보다시피 첫 번째 참가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했어. 덕분에 조가 바로 교감할 수 있었지. 조가 불편해할 것을 예상하고 그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수고했다라는 말까지 덧붙였거든. 반면 두 번째 참가자는 당신은 내게 빚을 졌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돈을 건넸던 거야. 그 순간 더 이상 빚진 것이 없어진 셈이지. 당신도 교수의 말에 맞장구를 친다. 맞아요. 몇 년 후에 첫 번째 참가자가 작은 부탁을 한다면 흔쾌히 들어줄 것 같아요. 물론 청소 노동자의 말도 진심이 묻어나는 정중한 표현이었다. 그는 실험에 참여한 데 보람을 느끼고 있었고 도움을 주었다는 자부심을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하지만 그의 표현은 듣는 이에게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다. 그런데요, 교수님. 참가자들이 옷을 벗고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교수가 대답한다. 이번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옷을 벗게 한 이유는 약간의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였네. 즉 낯설거나 새로운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서였지. 그건 우리가 모두 일상에서 겪는 일이잖아. 교수가 당신을 바라보며 다시 묻는다. 같은 불편함 속에서도 CEO가 더 자신 있어 보이지 않았나? 그건 다른 참가자가 그런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가 어떤 기분일지 예상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신의 불편함을 뒤로하고 상대방을 배려한 거지. 혹시 그가 실험이 끝나고 한 첫마디를 기억하는가? 조, 실험이 끝나서 좋지요. 수고 많았어요. 그는 조가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싶을지 떠올렸고 자존감을 북돋아줄 한마디를 선택한 거야. 그가 이어서 설명한다. 그가 자신감이 있어 보였던 이유는 단지 말투 때문이 아니야. 그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따뜻한 대접을 받아온 사람이었지.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를 다정하게 대했을까? 이유는 간단해. 그가 먼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했기 때문이지. 그는 우리 세 사람을 대할 때처럼 모든 사람을 대해왔을 거야. 상대의 감정을 살피고 예상하고 그에 맞춰 자연스럽게 반응해온 사람이었을 거야. CEO는 벌거벗은 두 남자를 바라보며 실험을 지켜보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고 그 감정까지 배려했던 것이다. 이 사고 실험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누가 CEO이고 누가 청소 노동자라는 점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태도 자체였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덧붙인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되고 어디에 서게 되는지는 생각보다 많은 사회적 맥락과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맞다네. 이 실험은 그런 조건들을 잠시 걷어낸 장치일 뿐이야. 그렇다. 이 사고 실험은 어디까지나 한 예시일 뿐 그 자체로 현실을 설명하는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히 어떤 차이를 느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더 편안해 보였고 누군가는 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연결되었다. 이 차이를 만든 건 말솜씨나 배경이 아니라 바로 감정 예측이라는 능력이었다. 감정 예측은 능력이다. 인생에서 눈에 띄는 성공을 이룬 사람은 공통적으로 높은 감정 예측 능력을 보여준다. 호감을 남긴 첫 번째 실험 참가자는 짧은 순간에도 다른 참가자와 교수 그리고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 예측했다. 덕분에 단 몇 마디만으로 모두와 교감을 이루며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었다. 이러한 감정 예측 능력은 타고난 사람들도 드물게 있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 감정은 워낙 복잡하게 작용하는 탓에 많은 이가 감정을 예측하지 못하는 건 물론 자신의 감정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곤 한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성격 및 사회심리학 저널에 수록된 한 연구에서 연구진은 중요한 시험을 몇 주 앞둔 학생들에게 시험 직전과 직후 몇 시간 동안 어떤 기분일지를 예측해보라고 요청했다. 이후 연구진은 성적이 발표되기 직전에도 어떤 기분인지 물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이렇게 질문했다. 시험에 통과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낙제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러나 이 모든 질문에서 자신의 감정 반응을 정확하게 예측한 학생은 거의 없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다. 이 책을 다 읽을 쯤이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기도 전에 당신이 먼저 그들의 감정을 감지하고 자연스럽게 호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반드시 CEO가 되어야 한다거나 되고 싶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당신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감정 예측 능력은 필수적인 자질이라는 뜻이다. 친구를 사귀든 사랑을 찾든 더 나은 직장을 구하든 혹은 그저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싶든지 간에 감정 예측은 살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히 예쁜 말이 전부는 아니다. 나는 종종 궁금했다. 한때 서로 사랑하고 함께 생활하며 심지어 아이를 낳거나 공동으로 사업까지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서로를 혐오하고 돌아서게 될 수 있을까? 오늘날 결혼하는 부부 중 40% 이상이 이혼으로 끝난다. 배우자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했던 기억은 보이지 않는 적대감으로 쉽게 변할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을 내면에 감춘 채 살아간다. 마치 터지지 않은 수류탄처럼 말이다. 우리는 종종 무심한 말 한마디나 작은 행동 하나로 상대를 판단해버린다. 그는 독재자야. 그녀는 멍청이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기적이지? 라며 그 사람 전체를 단정해버리고 그때부터 한때 가까웠던 사람조차 더 이상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말을 오해하는 그 순간이 바로 전환점이다. 커플이 서로의 관계에서 기쁨보다 고통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순간 이는 누군가가 수류탄에 핀을 뽑아버린 것과 같다. 그로 인한 상처는 깊고 치명적이다. 결국 대부분의 커플은 헤어지고 만다. 당신이 누군가의 삶에 미치는 아주 작은 영향들은 쌓이고 쌓여간다. 그러다 무심코 누군가에게 준 부정적인 감정이 충분히 누적되면 그 사람은 곧 자기 삶에서 당신이 사라지길 바란다. 반면에 당신과 접촉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존중과 애정으로 당신에게 보답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칭찬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70년 전 데일 카네기가 강조했던 오래된 이론일 뿐이다. 오늘날 노골적인 칭찬은 오히려 진부하고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존중과 호감을 얻으려면 그들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들의 연약한 자존감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 크기와 형태가 어떤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의 감정을 더 정확히 예측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로 진정한 호감을 나눌 수 있다. 이제부터 소개할 독특한 의사소통 기술, 즉 호감의 디테일은 사람들이 당신을 떠올릴 때 저절로 즐거운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이 비법 중 몇 가지를 사용해 보면 그 사람은 당신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질 것이다. 당신이 만약 이 디테일들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도 좋다. 당신에게는 감정 예측 능력이 있다는 뜻이니까. 이런 보기 드문 자질을 타고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배워서 익혀야 한다. 나 역시 배워서 알게 됐고 그러면서 여러 번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제 그 방법을 당신에게 알려줄 것이다. 악수 한 번으로 기억에 남는 방법.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마주하는 단 몇 초 만에 아주 빠르게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한다.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맞추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그 짧은 순간 그 사람의 태도와 에너지는 이미 어느 정도 전달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한다.
좋은 첫인상을 남길 두 번째 기회는 없다. 하지만 나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첫인상은 한 번의 찰나에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미지가 망막에 닿는 순간을 지나 제대로 인사를 나누는 그 순간에 상대의 온기와 태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진짜 인상이 만들어진다. 고개를 숙이는 각도, 눈빛에 담긴 진심, 말투와 목소리의 톤. 이런 디테일들이 짧은 인사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은 단숨에 호감을 주고 어떤 사람은 미묘한 거리감을 남긴다. 우리가 흔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대부분 이 인사의 기술을 갖고 있다. 코네티컷주 그리니치에 위치한 한 성공적인 기업의 전 CEO 윌 립턴도 이에 대해 흥미로운 경험담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그는 비슷한 실력을 갖춘 두 명의 고위 임원 후보 중 누구를 채용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누구를 선택했냐는 질문에 립턴은 이렇게 답했다. 인사를 더 잘한 사람이요. 요즘 유난히 무성의한 인사를 자주 마주치게 된다. 형식적으로 고개만 까딱하거나 눈은 딴 데를 보면서 건네는 인사, 혹은 마지못해 던지는 말 한마디. 겉으론 예의를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소통도 이뤄지지 않은 채 스쳐 지나간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며 정말 특별하다고 느낀 순간은 드물었다. 그러다 지난달 오랜만에 기억에 남는 인사를 경험했다. 캐나다 제너럴 모터스에서 강연을 마친 뒤 그 회사의 사장이자 총괄이사인 엘리아스와 인사를 나누는 순간이었다. 그의 악수는 강하면서도 따뜻했고 격식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유대가 느껴졌다. 마치 어릴 적 걸스카우트 시절에 친구들과 공유하던 비밀 악수를 떠올리게 할 정도였다. 왜 그 짧은 악수가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느껴졌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나는 그 순간을 선명히 기억하게 됐다. 내가 감탄을 표하자 엘리아스는 미소를 지으며 손목을 살짝 돌렸다. 그러고는 의사가 맥을 짚는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비밀은 바로 여기에요. 저는 인사할 때마다 상대방의 맥박에 손가락을 살짝 얹습니다. 순간 무릎을 탁 쳤다. 그의 짧은 악수가 왜 그렇게 진심으로 와닿았는지 이해됐다. 맥박은 말 그대로 심장에서 나오는 파동이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맥을 느낀다는 건 단순히 손을 맞댄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 사람의 리듬과 감정에 가닿는 일이다. 그날 이후 나 역시 가볍게 상대의 손목에 감각을 얻는 습관이 생겼다. 손을 잡는 동시에 상대의 긴장, 안정, 미묘한 떨림까지 느끼게 됐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익숙해질수록 서로 간의 연결감이 놀랍도록 깊어졌다.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상대의 존재에 집중하고 마음을 담는 태도, 그것이 진짜 인상을 남기는 인사의 본질이다.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 이 디테일은 효과가 확실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다. 사람들로 가득한 방에 들어설 때 누구나 이 방법을 본능적으로 떠올릴 법도 한데 실제로 이걸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는 수년 동안 수많은 그룹을 대상으로 강연을 해왔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 방법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본 적은 손에 꼽을 정도다. 특히 혼자 세미나에 참석한 참가자들의 행동을 보면 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이 세미나실의 오른쪽 뒤편에 앉는다. 그러면 다음 사람은 최대한 멀리 떨어진 왼쪽 앞에 앉는다. 그 다음 사람은 또다시 왼쪽 뒤편으로. 이런 식으로 각자 서로 멀찍이 떨어진 채 자리를 채워나간다. 자리를 고르는 기준이 편안함이기 때문이다. 싱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의 휴식 시간에 참석자들은 눈앞에 앉은 사람을 힐끗거리며 슬쩍 바라보기만 할 뿐 대부분은 끝내 말을 걸지 못한다. 어색함과 거리감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그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용기를 내어 처음부터 그 옆자리에 앉았다면 어쩌면 그 순간 작은 불꽃이 튀었을지도 모른다. 이건 연애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다.
기업 교육 프로그램이나 업계 포럼에서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회사 내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동종 업계의 중요한 인물 옆에 앉는 것이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옆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10분 일찍 도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은 자신의 편안함을 우선시하며 우연히 옆자리가 나길 바란다. 그러나 중요한 인연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디테일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바란다면 자리 선택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큰 행사나 사회적 모임, 회사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때는 가장 먼저 도착하라. 그리고 방 한쪽에 서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라. 목표를 삼은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마치 의자 뺏기 게임에서 음악이 멈춘 것처럼 재빠르게 그 옆자리를 차지하라. 그것이 호감과 관계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핸드폰으로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약 1년 전 마티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처음에는 그가 피켓이라 생각했지만 곧 별 볼 일 없는 사람임을 알아차렸다. 마티는 닷컴 시대 초기에 활동을 시작한 어느 기업의 마케팅 이사였다. 대부분의 닷컴 기업이 21세기로 접어들며 파산했지만 그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자랑했다. 저는 혼자 힘으로 회사를 살렸죠. 마티는 고객 서비스팀을 대상으로 전화 응대 교육을 하고 싶다며 나를 점심에 초대했다. 레스토랑에서 그를 처음 마주했을 때 이미 직감이 왔다. 자기 중심적이고 무례할 것 같다는 느낌. 자리에 앉자마자 그 예감은 현실이 됐다. 마치 카우보이가 총을 쿵 내려놓듯 그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놨다. 메뉴판을 짚기도 전에 그는 다시 핸드폰을 주더니 조용히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그는 메시지를 읽느라 나를 완전히 잊은 듯했다. 나는 메뉴에 집중하는 척하며 그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모른 척 해줬다. 그러다 간신히 대화가 시작됐는데 레스토랑 어딘가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봐도 아이는 없었다. 순간 마티가 씩 웃더니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우리 아기 우는 소리를 벨소리로 해놨어요. 아내가 이거 들으면 기겁해요. 그 점심 자리에서 마티의 핸드폰은 3번이나 울렸다. 그는 그때마다 그 화면을 들여다보며 통화를 받을지 말지 고심했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과연 저 전화보다 덜 중요한 사람일까? 그는 분명히 지금 전화를 건 사람이 나보다 더 중요한지를 머릿속으로 저울질하는 중이었다. 그 후로 마티와 다시 볼 일은 없었다. 그가 보는 앞에서 이것을 끄는 센스.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상대방의 주머니나 가방에서 벨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말이 끊긴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 상대방은 사이렌의 마법에 걸린 듯 순식간에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응시한다. 설령 그 사람이 전화보다 당신을 더 중요하게 여겨 핸드폰을 다시 넣어둔다 해도 이미 분위기는 깨졌다. 상대방은 당신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다. 즉, 감정 예측을 하지 못한 채 호감을 남기는 것도 물 건너 간 것이다. 그럼 핸드폰 전원을 꺼두라는 말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이다. 핸드폰 전원을 꺼두는 건 기본이다. 정말 상대를 존중하고 싶다면 그 순간 함께 있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보여줘야 한다. 예전에 소개팅 자리에서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던 남자가 있었다. 체코 출신 건축가였던 이반. 잘생긴 것도 말을 잘하는 것도 좋았지만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나와 마주 앉아 눈을 마주치며 핸드폰을 꺼버린 것이었다. 그 조용한 전원 종료 소리는 어떤 말보다도 선명하게 들렸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의 행동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 그건 너무 의도적인 행동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묻고 싶다.
미군이 상관에게 경례하는 건 연출일까? 영국인들이 여왕을 위해 일어서는 건 가식일까? 아니다. 그건 존중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존중은 눈앞에서 보일 때에만 감정으로 전달된다. 핸드폰도 마찬가지다. 혼자 미리 꺼둔다면 상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함께 앉아 눈을 마주친 순간 그 짧은 전원끄기의 제스처는 강하게 남는다. 내향형 사람들이 존재감을 키우는 비결. 회의가 시작되면 한 부장님이 먼저 입을 연다. 그리고 회의가 끝날 때까지 거의 부장님의 동무대다. 질문도 스스로 던지고 대답도 스스로 한다. 누가 질문을 하려고 하면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아, 그건 말이지 하고 바로 이어붙인다. 참석자들은 고개만 끄덕이며 열심히 받아 적는다. 결국 회의 막판 진행자가 형식적으로 한마디 던진다. 혹시 다른 의견 가진 분 계실까요? 그런데 조용히 있던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짧은 의견 한마디였지만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뀐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집중한다. 묵묵히 듣고 있던 조용한 이가 입을 열면 그의 목소리는 더 큰 무게를 가진다. 몇 년 전 나는 친구의 집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 참석자가 대여섯 명 정도였고 그중 한 명은 얀 스트로티라는 여성이었다. 가벼운 인사만 나눴을 뿐 나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다만 그녀는 매우 집중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고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얀 스트로티만 제외하고.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지만 굳이 물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진 않았다. 그녀가 낯을 많이 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약 30분이 지나자 야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곧 대화의 중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에는 깊이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귀 기울이게 되었다. 처음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던 조용함이 오히려 호기심과 기대를 만들었다. 왜 그랬을까? 얀이 처음에 매우 조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녀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얀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존재감을 드러내고 호감을 얻기 위해 서둘러 말을 꺼내고 자신을 어필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야는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그 점이 오히려 그녀를 더 멋지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당신이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정말 안타깝다. 나 역시 20대 초반까지 극도로 소심했던 터라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고통스러웠고 대화하는 것도 몹시 괴로웠다.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면 불안한 마음에 쓸데없는 말을 먼저 꺼내곤 했다. 침묵을 견디지 못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내가 멍청하게 보였던 건 아닐까 하고 걱정했다. 그땐 몰랐다. 자신감을 빨리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내향적인 성향은 단점이 아니라는 것도 몰랐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정보를 더 깊게 처리하고 말을 더 신중하게 고르며 대화를 천천히 시작한다. 그런 점들이 오히려 신뢰를 얻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현대사회 아동 저널에 따르면 두뇌가 뛰어난 아동의 60%가 내향적이며 아이비리그 대학에서도 내향적인 학생들이 더 높은 성적을 받는다고 한다. 실제로 많은 상황에서 빠른 대답보다 신중하고 느린 반응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때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나는 말하기에 앞서 먼저 경청했을 것이다. 그리고 말을 아끼는 태도가 오히려 더 신뢰감을 준다는 걸 이해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사람들은 내 말에 더 주목했을 것이고 그토록 원했던 자신감도 훨씬 자연스럽게 따라왔을 것이다. 이 작은 호감의 디테일은 단순한 수다 모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업무 상황에서 훨씬 큰 힘을 발휘한다. 대부분의 업무 회의나 중요한 논의가 시작될 때 다른 참석자들이 먼저 의견을 말하도록 가만히 있자. 그리고 당신의 차례가 오기 전에 각 의견을 평가하듯 주의 깊게 경청하라. 그렇게 하면 당신의 의견이 더 가치 있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신중함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방법 3가지. 진지한 논의 중에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알고 하고 싶은 말이 뚜렷해도 3초 정도는 멈춘 뒤 답변하라. 그 3초 동안 질문자와 시선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더 신중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실제로 대인관계 행동의 심리학에 따르면 자신감 있는 사람일수록 침묵 중에도 시선을 회피하지 않는다. 그런 태도 자체가 그 사람의 신뢰를 만든다.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거나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도 얼버무리지 마라. 살짝 미소를 짓고 질문자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잠시 호흡을 고른 후 차분하게 말하라. 그렇게 표현된 의견은 더 진솔하게 받아들여진다. 무례한 질문을 받았을 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질문자의 이름을 부른 뒤 시선을 맞춰 이렇게 말하라. 그 질문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땡땡씨. 이때는 표정을 바꾸지 말고 시선도 피하지 마라. 그 짧은 순간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한다. 처음 본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 질문. 말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낯선 이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간다. 편의점 직원이나 택시기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과도 부담 없이 말문을 트고 짧은 시간 안에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누구나 이런 능력을 부러워하는데 실은 간단한 디테일 하나만 익히면 우리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그런데 낯선 사람들과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죠? 정신과 의사들의 짜증나는 한 가지 습관이 있다. 바로 질문에 질문으로 되묻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정신과 전문의가 된 듯 답해본다면 내 대답은 이렇다. 모든 사람이 100% 좋아하는 주제는 무엇일까? 맞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아마 이렇게 다시 묻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라고는 못하지 않나요? 이 역시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이 내게 말을 걸어 내가 스스로 나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게 된 경험을 들려주겠다. 그날 나는 기분이 몹시 안 좋았지만 그 낯선 사람은 단 1시간 만에 호감을 나눈 친구가 되었다. 그 사람은 바로 셰릴 모스트롬이다. 셰릴에게 배운 호감을 남기는 방법은 무엇을 묻느냐가 아니라 언제를 묻느냐다. 무뚝뚝한 낯선 사람을 수다쟁이로 바꾸는 방법. 몇 년 전 몹시 추웠던 2월의 어느 날, 나는 강연을 하기 위해 뉴욕에서 파닉스로 가는 새벽 비행기를 타야 했다. 새벽 4시 나는 시끄럽게 울어대는 알람 시계를 침실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혹시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맞을까봐 겨우 참았다. 공항에서는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었고 제대로 된 기내식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내 옆자리에는 울부짖는 아기와 아기의 엄마가 앉아 있어서 잠을 잘 수도 없었다. 미드웨이 공항에서 환승할 때는 약 800m 떨어진 환승 게이트까지 전력 질주해야 했다. 가까스로 시간에 맞춰 도착했지만 비행기 날개 제빙 작업으로 1시간 동안 꼼짝없이 앉아 있었다. 이륙할 때는 비행기가 어찌나 심각하게 흔들리던지 승무원은 땅콩 대신 구토 봉지를 나눠주었다. 흔히 그렇듯 이번에도 처음 만나는 행사 진행자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다. 행사 진행자들은 대개 의례적으로 비행은 어떠셨나요? 라고 묻고 나서 곧바로 계획한 강연 프로그램의 세세한 부분까지 꼬치꼬치 캐묻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셰릴이 마중을 나왔는데 우리는 그때까지 전화로만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다. 그녀는 먼저 오늘 아침 정말 일찍 일어나셨겠어요? 알람은 몇 시에 맞춰두셨나요? 라고 물었다. 이어서 공항에서 식사할 시간이 있었는지 기내식이 나왔는지를 물었다. 차로 걸어가는 동안에도 시카고에서 환승할 때 게이트가 가까웠나요? 난기류가 심하진 않았나요? 비행기에서 좀 주무셨어요? 라며 계속 질문했다. 마치 내가 새벽에 비틀거리며 샤워하러 욕실에 들어간 순간부터 줄곧 지켜보기라도 한 것 같았다. 혹시 공항 복도를 미친 듯이 질주하는 모습을 본 걸까? 보안 검색대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보안 요원에게 순간 신발을 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것도 아는 걸까? 나는 셰릴의 섬세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 그녀가 알고 있는 사실은 딱 세 가지뿐이었기 때문이다. 첫째, 나는 일찍 출발하는 비행기를 탔다. 둘째, 눈이 내리는 시카고에서 환승해야 했다. 셋째, 비행기가 1시간 지연됐다. 이 몇 가지 단서를 바탕으로 셰릴은 내가 겪었을 상황을 예상하고 내가 그 일을 털어놓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최고의 감정 예측 능력을 발휘했고 덕분에 나는 그녀에게 호감을 갖고 단번에 교감을 할 수 있었다. 만약 셰릴이 호텔로 가는 동안 그런 적절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끔찍했던 비행을 곱씹으며 속으로 투덜대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질문 덕분에 호텔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우리 둘 다 지옥 같은 비행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었다. 셰릴과 더 친해진 후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내 상황을 파악한 그녀의 통찰력을 칭찬했다.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도 제게 사전 프로그램 설문지를 보내주셨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사전 프로그램 설문지는 강연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질문 목록으로 강연하기 전에 고객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설문지에 있는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강연에 참석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땠나요? 이다. 어색하지 않게 대화 주제를 바꾸는 기술. 누군가 당신이 잘 모르는 이야기, 별로 관심 없는 주제 혹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를 이어갈 때가 있다. 그렇다고 대화 중간에 갑자기 근데요 하며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 너무 어색하고 예의도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먼저 대화의 기본 구조를 떠올려 보자. 대부분의 대화는 바로 전에 누군가가 한 말에 반응하며 이어진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연결되는 새로운 말이 뒤따르고 다시 또 거기에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식이다. 이 연결 덕분에 대화가 자연스럽게 유지된다. 첫째, 당신은 방금 누군가가 한 말과 분명히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둘째, 그 다음 누군가가 당신이 한 말의 핵심과 연결된 말을 한다. 셋째, 이렇게 서로 이어가며 대화가 계속된다. 이 패턴은 대화 인연이 2명이든 20명이든 마찬가지다. 이런 방식으로 대화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간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대화의 흐름을 느리게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에서 곧바로 벗어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센스 있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작은 비법. 새로운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면 바로 직전에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집어내라. 그렇게 집어낸 말을 반복하거나 살짝 바꿔 말하고 이를 당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과 연결하면 된다. 그들의 생각을 언급하고 막연하게라도 당신의 생각과 연결한다면 듣는 사람들은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이다. 최근에 본 영화를 이야기하고 싶은가? 아니면 새로 시작한 승마 수업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또는 멋지게 리모델링 하고 있는 집을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다른 사람들이 지루하게 짝이 없는 주제인 날씨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어떤 여성이 지난 토요일 내린 폭우에 대해 피곤한 듯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고 치자. 또 다른 여성이 정말 끔찍해요. 주말마다 비가 오다니요. 라고 덧붙인다. 이제 당신의 도전 과제는 비 이야기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로 주제를 전환하는 것이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장에서 비를 언급하고 다음 문장에서는 말하고 싶은 주제와 비를 연결한다. 예를 들어, 비 오는 주말에는 보통 영화를 보러 가요. 사실 지난주에 영화를 봤는데 제목이 땡땡이에요. 라고 말한다. 당신이 먼저 비를 언급하고 이후 비와 관련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전화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들린다. 또 이번엔 승마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다음 주 토요일에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승마 수업이 있거든요. 라고 말하라. 이렇게 주제를 바꾸는 것은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사용한 비법이다. TV에 나오는 정치 토크쇼를 잘 들어보라. 대중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고 불편한 질문에서 벗어나려 새로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그들의 재치를 관찰해보자. 좀 밉상처럼 보이더라도 이런 사람들에게서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 물론 아무리 지루하더라도 주제를 바꾸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 호감의 디테일 읽어드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떠올릴 때 절로 기분 좋은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존재감을 빛내주는 사람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